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바로 빗자루에 담긴 지혜와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마치 오래된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뜰 때 마당을 쓸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쓱쓱 바람 소리와 섞여 들리던 빗자루 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시간 보통 새벽 6시경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 벌써 일어나 계셨죠.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학교 가기 전 그 소리에 맞춰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가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아직 일어났니? 얼른 세수하고 밥 먹어라 하시며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으셨죠. 여러분도 떠오르시죠? 그 평범하고도 소중했던 아침 풍경이요. 봄에는 꽃잎을 쓸었습니다. 벚꽃이 떨어진 마당, 진달래가 바람에 날려온 대문 앞. 어머니는 꽃잎도 쓸어야 해. 그래야 깨끗하지 하셨지만 사실 그분도 꽃잎 하나하나가 예뻐서 아까워하셨을 거예요. 여름에는 장마철 낙엽과 흙먼지를, 가을에는 단풍잎들을, 겨울에는 눈 쓸고 난 뒤 남은 물기까지. 빗자루는 사계절 내내 어머니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 시절 동네에는 빗자루 드는 할머니들의 수다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각자 집 앞을 쓸면서도 한두 마디씩 안부를 묻고 동네 소식을 나누곤 하셨죠. 어머니, 어제 밤 윗집에서 또 시끄러웠죠.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빗자루질은 청소가 아니라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 같지만 사실 동네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었어요. 아버지의 빗자루질. 가끔 아버지도 빗자루를 드셨습니다. 주말 아침 어머니가 장에 가신 사이에 평소보다 훨씬 더디고 어색하게 쓸면서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셨죠. 아버지가 쓸면 어머니가 다시 쓸어야 하는데 생각했던 어린 마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셨던 거겠죠. 우리가 흔히 쓰던 빗자루는 수수깡이나 조리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풀을 묶은 것 같지만 사실 과학이 숨어 있죠. 수수깡의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갈라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플라스틱 빗자루처럼 딱딱하지 않아서 먼지를 흩날리지 않고 부드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조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서 바닥에 작은 틈새까지 들어가 먼지를 끌어낼 수 있었죠. 우리 조상들은 과학을 몰랐지만 경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어 쓰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만 빗자루를 쓴 게 아닙니다. 일본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서 만든 빗자루가 유명하죠. 지금도 교토의 절에서는 스님들이 직접 만든 대나무 빗자루로 정원을 쓸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쌀이나무로 빗자루를 만들었어요. 영어로 broom이라는 단어 자체가 쌀이나무를 뜻하는 broomcorn에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코넛 껍질 섬유로, 남미에서는 야자수 잎으로 빗자루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깨끗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았던 거죠. 빗자루가 작동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복잡한 물리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빗자루 끝에 수많은 가는 털들이 바닥과 접촉하면서 만드는 마찰력. 그리고 쓸 때 생기는 정전기가 먼지를 끌어당기는 힘. 적당한 무게감이 주는 관성력까지. 현대의 청소기가 모터와 흡입력으로 먼지를 빨아들인다면 빗자루는 자연의 힘과 인간의 손길이 만나 먼지를 모으는 겁니다. 예전에는 빗자루를 직접 만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수를 키우고 말리고 골라서 묶는 일.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죠. 수술을 언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 묶을 때 어느 정도 힘으로 묶어야 하는지. 모든 게 경험과 직감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수제 빗자루를 파는 분들이 계신데 한 자루에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손길과 시간 그리고 전통 기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 빗자루는 마녀의 상징입니다. 왜 하필 빗자루였을까요? 중세시대의 빗자루는 여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집안 청소는 여성의 일이었고 빗자루는 그들이 가장 자주 손에 드는 도구였죠. 당시 사회는 여성의 지혜와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약초를 알고 치료법을 아는 여성들을 마녀라고 불렀어요. 빗자루가 마녀의 탈 것이 된 건 어쩌면 여성들이 일상에서 가장 친숙하게 다루던 도구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나는 건 자유에 대한 꿈이었고요. 일본에서는 다케보우키라고 하는 대나무 빗자루가 유명합니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만드는데 하나하나가 예술품 수준이에요. 일본의 절에서는 지금도 스님들이 새벽마다 이 빗자루로 정원을 쓸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빗자루질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수행의 일부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과 같은 행위죠. 한 번 쓸 때마다 한 번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빗자루를 들고 추는 춤이 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깨끗해진 공간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춤이죠. 이들에게 빗자루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악기와 같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며 나는 소리, 공중에 휘두르며 만드는 바람 소리가 모두 음악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자작나무로 만든 배료자 빗자루가 유명합니다. 사우나인 바냐에서 몸을 때리는 용도로도 쓰이죠. 빗자루가 청소 도구를 넘어서 건강과 힐링의 도구가 된 겁니다. 자작나무의 은은한 향기와 부드러운 감촉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해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졌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청소를 해주죠. 편리하긴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빗자루질에는 느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서 바닥의 상태를 살피고 먼지가 어디에 많이 쌓였는지 눈으로 확인하며 쓸어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간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빗자루질을 하다 보면 머릿속도 정리가 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이 명상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쓱쓱, 쓱쓱. 규칙적인 리듬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먼지처럼 한쪽으로 모이고 마음에도 여백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단순한 반복 작업을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에 의한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빗자루로 청소하면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미세한 먼지는 남아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정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집 앞을 쓸고 저녁에 한 번 더 쓸고 그 마음가짐이 소중했던 거예요. 완벽한 결과보다는 꾸준한 정성. 이게 바로 빗자루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태도였습니다. 빗자루를 오래 잡고 있으면 손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굳은 살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손의 기억이었어요. 어떤 각도로 잡아야 하는지, 얼마나 힘을 주어야 하는지, 어떤 리듬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 손은 스마트폰 화면만 만지고 있죠. 부드럽긴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이런 손의 기억들이 사라져가서일까요? 요즘 아파트에서는 빗자루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당이 없으니까요. 대신 청소기 소리, 로봇 청소기 작동음이 새로운 청소의 소리가 되었죠. 하지만 그 소리들은 왠지 차갑게 느껴집니다. 빗자루 소리에 있던 인간의 온기, 정성의 리듬이 없어서일까요? 가끔 전원주택이나 시골집에 가면 아직도 빗자루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 소리 속에 우리의 어린 시절, 평안했던 시간의 기억이 담겨 있어서일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빗자루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통 빗자루를 찾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빗자루 생활, 전통 청소 같은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느린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움직임인 거죠. 코로나19 때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빗자루질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손자, 손녀들에게 빗자루질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단순히 청소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성의 의미를, 느림의 소중함을 전해주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빗자루로 평생을 살았단다. 이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이 소리를 들으며 너희들을 길러냈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함께 마당을 쓸어보는 시간. 그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집안에 아직 빗자루가 있으신가요? 한번 꺼내 들고 천천히 바닥을 쓸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손에 잘 안 맞고 먼지가 잘 안 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분명히 예전의 기억이 그리고 잊고 있던 평온이 함께 찾아올 겁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번 쓸어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빗자루에 담긴 추억과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소한 물건 속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빗자루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이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찻잔, 낡은 이불, 어머니의 바늘과 실. 모두 다 이야기를 품고 있는 보물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빗자루질도 한번 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빗자루 추억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달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릴 적 아침마다 벽에 걸린 달력 한 장을 쫙 찢는 그 소리요. 그 소리가 들리면 아, 오늘이 새로 시작되는구나 하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벽에 달린 달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날짜를 알려주고 알람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죠. 하지만 그 달력 한 장에는 사실 단순한 날짜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달력 속에 숨어 있는 시간의 철학, 생활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편안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중간에 언제든 멈추시고 여러분의 기억도 떠올려 보세요. 쫙! 그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일까요? 그 소리는 단순히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귀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행위였죠. 어머니는 보통 저녁 식사 후에 달력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요. 가끔은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했어요. 너희가 찢어봐라 하시면서. 그때 우리는 마치 시간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끝내고 내가 내일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달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빨간 글씨였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이요. 아이들에게는 학교 안 가는 날, 어른들에게는 일 안 하는 날. 그 빨간 글씨만 봐도 마음이 설렜어요. 특히 연휴가 있으면 빨간 글씨가 여러 개 이어지면 온 가족이 달력 앞에 모여서 계획을 세우곤 했죠. 이번 추석엔 할머니 댁에 가자, 어린이날엔 놀이공원 갈까. 달력의 빨간 글씨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달력에는 항상 누군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진료일을 파란 볼펜으로 적으셨어요. 15일 내과, 22일 치과처럼 간단하게요. 아버지는 월급날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셨고 어떤 달에는 보너스가 나오는 날에 표시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험 날짜를 적었고 친구 생일을 적었고 방학 시작하는 날에는 큰 꽃표를 그려 넣었어요. 달력은 그렇게 온 가족의 일기장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끝나면 그 달력은 우리 집의 작은 역사책이 되는 거였죠. 12월이 끝나가면 어머니는 새 달력을 준비하셨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주는 달력이나 보험회사에서 가져다 주는 달력이었어요. 새 달력을 벽에 거는 날 온 가족이 모여서 다음 해를 내다봤습니다. 내년엔 무슨 일이 있을까? 아빠 생일은 무슨 요일에 있지? 여름 휴가는 언제로 할까? 새 달력은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365장의 빈 종이가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하얀 여백 속에 어떤 이야기를 써넣을지 상상만으로도 설레었죠. 달력에는 특별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들이요. 첫사랑과 처음 만난 날, 아이가 태어난 날, 부모님 기일. 그런 날들에는 조용히 작은 표시를 해두곤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었죠.
그렇게 달력은 개인의 감정과 기억을 담는 보물상자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아주 먼 옛날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별과 달을 보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하게 지어진 걸 아실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별은 시계였고 달력이었고 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달을 따라 만든 달력이 바로 음력 태음력입니다. 한 달을 뜻하는 말 자체가 달에서 나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달만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태양력, 양력입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주기를 따라 날짜를 세는 방식이죠. 서양에서는 로마의 율리우스 황제가 만든 율리우스력이 오랫동안 쓰이다가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하루가 조금씩 틀어진다는 문제를 바로잡아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 양력을 완성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과정에서 10일이 통째로 사라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이 바로 10월 15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 생일 10일이 사라졌다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의 관상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관찰하고 농사에 맞는 달력을 만들어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죠. 조선의 달력은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24절기를 정확히 계산해서 농민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심지어 일식과 월식까지 미리 예측해서 기록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만든 칠정산이라는 천문 계산법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요. 즉 달력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삶을 이어주는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명절은 여전히 음력으로 셉니다. 왜일까요? 양력은 균일하고 과학적이지만 사람의 생활과 계절의 흐름에는 음력이 더 맞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날, 추석, 대보름 같은 명절은 음력으로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달에 차고 기우는 모양이 농사, 제사, 가족의 모임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이죠. 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춘, 경칩, 하지, 동지, 옛사람들은 이런 절기를 보고 씨앗을 뿌리고 김장을 하고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달력 속에 양력과 음력이 함께 적혀 있는 건 사실 두 개의 시간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전 벽달력에는 단순히 날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절기, 길일 좋은 날, 흉일 조심할 날 같은 표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입춘이 되면 봄이 시작됐구나 하며 새 옷을 꺼내고 경칩에는 벌레들이 깨어난다며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하지에는 더위를 대비해 여름 준비를 하고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으며 나쁜 기운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절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년간 농사를 지으며 축적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달력에는 대한 소환, 불성취일 같은 표시가 있었어요. 현대인 눈에는 미신 같지만 당시에는 나름의 과학이었습니다. 대하는 큰일 보기 좋은 날이었어요. 결혼식, 이사, 개업 같은 중요한 일을 이날했죠. 소화는 작은 일에 좋은 날이고요. 이런 날짜, 선택이 미신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신중하게 살자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더욱 마음을 다잡고 정성을 다하자는 뜻이었어요. 삼복더위에는 보양식을, 동지에는 팥죽을, 대서에는 시원한 음식을. 달력은 계절에 맞는 건강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계절 요리, 제철 음식이 바로 이런 달력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달력을 보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겼던 겁니다. 몸 보시는 산복에, 마음 보시는 보름에 라는 말도 있었어요. 달력이 알려주는 리듬에 맞춰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는 믿음이었죠. 달력은 기록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진료일을, 자식들의 생일을, 장보기 메모를 달력에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월급날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8일 큰애 학부모 상담, 15일 둘째 예방접종, 25일 시댁 제사.
그렇게 달력 한 장 한 장이 지나가면 그 집안의 작은 역사책이 되는 것이었죠. 한 해가 끝나고 묵은 달력을 정리할 때 그 메모들을 보며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감회에 접근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방에 걸려있던 1997년 달력. 거기엔 7월 14일 막내 졸업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는 졸업식장에 올라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 달력의 작은 글씨가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시계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날은 그냥 7월 14일이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인생에서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달력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담는 도구였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에 하트를 그려 넣었고 누군가는 기일에 조용히 검은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습니다. 연인들은 처음 만난 날, 첫 키스한 날, 프로포즈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어요.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달력을 보며 그 순간을 떠올렸죠. 부모님들은 아이의 첫걸음마, 첫말, 첫 등교를 달력에 적어두셨어요. 그 작은 글씨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성장 일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달력에는 슬픈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날, 직장을 그만둔 날,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은 날. 하지만 그런 날들도 달력 위에서는 그냥 하나의 숫자였어요. 아픈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력 속 작은 점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만남의 기록도 생겨났습니다. 새 직장 첫 출근일,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날. 달력은 그렇게 인생의 끝과 시작을 모두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달력은 과거를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를 계획하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다음 달엔 여행을 가자, 연말엔 가족 모임을 하자, 내년엔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아직 오지 않은 날짜에 작은 꿈들을 적어두고 그날이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달력은 희망을 담아두는 보관함이었습니다. 달력은 세계 곳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슬람력은 순수한 태음력입니다. 그래서 라마단 같은 종교 의식은 매년 조금씩 다른 계절에 돌아오죠.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신의 섭리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달력에 특별한 표시를 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 지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서 금식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달력이 종교적 수행의 도구가 되는 셈이죠. 유대력은 종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안식일과 절기가 지금까지도 그 달력에 맞추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화유산입니다. 수천 년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같은 달력을 보며 같은 절기를 지켜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력의 힘입니다.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문화를 공유하고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뜻이니까요. 마야 달력은 세상의 종말 예언으로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순환하는 시간관을 보여주는 독특한 체계였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었어요.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다시 생명이 있다는 철학이었죠. 이처럼 달력은 단순한 날짜표가 아니라 그 민족의 문화와 종교, 세계관을 담고 있는 창이었습니다. 시간은 실제로 존재할까?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강한 중력장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과학적 개념이기 전에 살아가는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쉬고 잠드는 하루의 패턴.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되는 한 해의 순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곧 시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달력은 하루하루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나이만 먹어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달력은 동시에 위안도 줍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를 달력이 매일 속삭여주는 셈이죠. 그리고 새로운 날이 계속 온다는 희망도 줍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이 있고 오늘 아파도 내일이 있다는 것을. 찢겨나간 달력 한 장.
그게 정말 사라진 걸까요? 물리적으로는 쓰레기통에 버려졌겠지만 그 하루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만난 사람, 그날 먹은 음식, 그날 느낀 감정들이 모두 우리의 일부가 되어 남아 있어요. 불교에서는 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을 뜻하는데 그 찰나 순간에도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달력의 하루하루가 바로 그런 찰나들의 모음인 셈이죠. 달력을 찢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오늘의 가능성을 새롭게 여는 작은 의식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가 입버릇이 되었어요. 하지만 달력을 찢던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었습니다. 시간을 소유한다는 건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커피잔을 손에 쥘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마셨던 커피, 회사에서 동료와 마주 앉아 나누던 인스턴트 커피, 혹은 지금 집에서 손수 내리는 따뜻한 한 잔. 오늘은 이 작은 커피잔에 담긴 역사와 추억 그리고 철학을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차분히 앉아 계시며 마치 옛 벽난로 옆에서 이야기 듣듯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방의 커피잔. 먼저 우리 기억 속 다방을 떠올려 봅시다. 1970년대 시내 한복판에 있던 작은 다방. 테이블 위엔 얇은 유리잔이나 자기잔에 담긴 커피가 놓여 있었죠. 커피 향보다는 설탕과 프림의 달큰한 향이 더 진했을 겁니다. 그때 커피잔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상징이었고 기다림의 증표였죠. 연인을 기다리는 청년, 친구와 만나던 학생, 그리고 홀로 앉아 음악을 듣던 이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잔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시간이었구나. 다방의 풍경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구석에서는 누군가 기타를 퉁기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외국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고 낡은 소파에는 젊은이들이 둘러앉아 시 한 편을 읊조리기도 했죠. 그 시절 다방은 단순한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공간이었고 만남의 장소였으며 때로는 피난처 같은 곳이었죠. 연인들은 데이트를 즐겼으며 문인들은 원고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커피잔의 기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17세기 유럽 귀족들은 작은 잔 데미타스 컵으로 커피를 마셨는데 이유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뜨거운 음료를 천천히 식히며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조금씩 우아하게 즐기는 문화 때문이었죠. 셋째, 당시 커피가 귀해서 사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커피잔 하나에도 계급과 문화의 차이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작은 잔을 손끝으로 들어 올리며 천천히 한 모금. 그 모습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다방 문화도 이와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다방은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과 현실 사이의 공간이었죠. 양복을 입은 신사가 신문을 읽고 한복을 입은 아줌마가 친구와 수다를 떨고 대학생들이 토론을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커피잔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유리잔이라 깨지기 쉬웠고 뜨거워서 화상을 입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마저도 하나의 의식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다방 사장님들도 참 특별했습니다. 단골 손님의 취향을 외우고 있다가 이분은 설탕 하나만 하며 정성껏 커피를 내어주곤 했죠. 그 한 잔에는 사람 냄새가 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방에서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이라면 최소한 1시간은 앉아 있어야 했고 연인끼리라면 몇 시간도 모자랐죠. 커피 한 잔으로 시간을 사는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느림이 참 그립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든 게 느렸죠. 그 느림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커피잔 하나에 인생의 이야기가 녹아있던 그 시절을. 시간이 흘러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커피 문화는 집으로 들어옵니다. 부엌 찬장에 머그컵이 하나 둘 자리 잡고
식구들과 함께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던 모습? 아버지가 한 잔 타오라 하시면 막내가 봉지를 뜯어 탁탁 털어놓곤 했죠. 그때의 커피잔은 가족의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방의 커피가 낭만과 기다림이었다면 집의 커피잔은 위로와 휴식이었죠. 집안마다 커피잔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온 가족이 같은 머그컵을 썼고 어떤 집은 각자 전용 컵이 있었죠. 아버지의 큰 머그컵, 어머니의 작고 예쁜 컵, 그리고 아이들의 귀여운 컵들. 특히 주말 아침이 기억납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의 컵으로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던 시간. 그때 마셨던 믹스커피가 지금 마시는 어떤 원두커피보다도 맛있었던 건 왜일까요? 이 시기의 커피잔의 디자인도 변화했습니다. 손잡이가 작은 이유를 아시나요? 원래는 손끝으로 잡아 우아함을 강조한 귀족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90년대 이후 머그컵이 대중화되면서 실용성이 우선시되었죠. 잔의 두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얇으면 향이 잘 퍼지고 두꺼우면 따뜻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당연히 두꺼운 머그컵을 선택했죠. 이것이 바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커피의 또 다른 매력은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다방에서는 정해진 방식으로 나오는 커피를 마셔야 했지만 집에서는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었거든요. 설탕을 많이 넣는 사람, 프림을 듬뿍 넣는 사람, 뜨겁게 마시는 사람, 식혀서 마시는 사람. 그리고 집에서 마시는 커피에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다 지쳤을 때,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온 아버지와 함께 마시던 밤늦은 커피, 친구가 놀러와서 함께 마시던 오후의 커피. 어머니들은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컵을 꺼내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고 장식장에 모셔두었던 예쁜 커피잔 세트 말이죠. 그런 컵으로 커피를 대접받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죠. 그래서 우유에 설탕과 프림을 타서 어린이 커피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표정이란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뿌듯해했죠. 80년대 후반부터는 원두커피도 조금씩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원두를 사서 집에서 갈아서 내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의 커피 내리는 소리와 향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었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마시는 첫 커피, 밤늦게 책을 읽으며 마시는 커피. 그리고 집에서 마시는 커피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타준 커피, 연인이 끓여준 커피, 친구가 대접한 커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한 잔이었죠. 작은 손잡이의 우아함, 두꺼운 머그잔의 실용성. 그 차이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잔의 모양이 달라져도 우리가 커피잔을 손에 쥘 때 느끼는 따뜻함은 같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세계로 돌려볼까요? 터키에서는 손잡이가 없는 작은 잔에 커피를 마시고 잔에 남은 찌꺼기를 보고 미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잔은 작지만 강렬했고 영국은 티타임 문화로 더 유명했지만 이내 커피잔이 카페의 상징이 되었죠. 터키의 커피 문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잔에 진한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잔바닥에 남은 찌꺼기로 점을 치는 전통이 있었죠. 이를 타세오그라피라고 부릅니다. 터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의 양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설탕 없이 는 쓴 사랑을, 조금 달게 는 연인에 대한 마음을, 아주 달게 는 깊은 사랑을 의미했죠. 커피잔 하나에도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보면 에스프레소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카푸치노를 마시고 식사 후에는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그들의 에스프레소 잔은 정말 작습니다. 한 모금에 마실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작은 잔에 담긴 커피의 맛은 강렬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서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커피를 즐기겠다는 의미였죠. 프랑스의 카페 문화는 또 다릅니다. 파리의 카페에서는 사르트르, 카미 같은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죠. 그들에게 커피잔은 사유의 도구였습니다. 한 잔의 커피와 함께 몇 시간이고 앉아서 토론하고 글을 쓰곤 했습니다. 프랑스 카페의 커피잔은 대체로 하얀색이었습니다.
커피의 색깔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받침 접시가 함께 나왔는데 이는 우아함을 추구하는 프랑스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의 커피 문화는 실용성을 추구했습니다. 큰 머그컵에 많은 양의 커피를 담아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테이크아웃 문화도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다니며 마실 수 있도록 일회용 컵이 등장한 것도 미국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프리미엄 커피 체인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커피 문화도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생겨난 것이죠. 한국의 문인들도 다방에서 시를 쓰고 토론을 나눴습니다. 작은 잔이지만 그 속에서 사상과 예술이 태어난 것이죠. 김수영, 이상, 박인환 같은 시인들이 다방에서 작품을 구상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명동의 르네상스, 종로의 항림 같은 다방들은 문화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시인들은 여기서 시를 낭송했고 화가들은 스케치북을 펼쳤으며 음악가들은 기타를 퉁기곤 했죠. 이런 공간에서 커피잔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창작의 도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영감을 얻고 잔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하고 때로는 잔바닥에 찌꺼기를 보며 상상력을 키우기도 했죠. 세계 각국의 커피 문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커피잔이라는 작은 물건에도 각 나라의 철학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나라는 큰 잔을, 우아함을 추구하는 나라는 작은 잔을 선호했죠.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커피잔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커피잔으로 커피를 마실까요? 스타벅스의 일회용 컵, 카페의 예쁜 머그컵, 집에서 쓰는 텀블러, 사무실의 종이컵.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잔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커피잔의 의미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한자리에 오래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마시고 일하면서 마시고 운전하면서 마시기도 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커피잔을 통해 위로받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잠시나마 여유를 찾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작업하는 사람들, 친구와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연인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커피잔은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신만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기술의 발달로 커피를 내리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 메이커, 핸드드립. 각각의 방법에 맞는 커피잔들도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커피잔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쁜 디자인의 머그컵, 기능적인 텀블러, 친환경 소재의 컵. 커피잔 하나에도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커피잔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더욱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이며 개성 있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커피잔은 우리에게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해온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라. 여러분, 커피잔의 손잡이는 참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고리에 우리는 수많은 기억과 사랑을 걸어두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마시는 커피가 신기했던 기억. 첫 커피를 마시고 쓰다고 얼굴을 찌푸렸던 순간. 연인과 함께 마신 달콤한 커피, 친구들과 밤새 마신 진한 커피, 혼자만의 시간을 위로해준 따뜻한 커피. 이 모든 순간들이 커피잔이라는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잔은 때로는 기다림의 상징이었고 때로는 위로의 도구였으며 때로는 소통의 매개체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커피잔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잔 속에는 오늘 하루의 이야기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소중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겠죠.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방에서의 기다림, 집에서의 가족의 온기, 그리고 세계로 뻗어간 커피잔의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잔은 사실 인생의 작은 역사책 같은 것이 아닐까요? 내일 아침 커피잔을 들어 올릴 때 오늘의 이야기가 떠올라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커피잔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깊고 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고 평범한 것들에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운 추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커피잔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